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국립경제박물관, 그리고 신라문화와 역사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대 동아시아 기록문화 강좌 제3강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경북대학교 하시모토 시게루 교수님을 모시고 신출토 월성해자 목간과 신라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선생님은 일본 사계 명문 와세다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취득하신 인재 중에 인재십니다. 선생님은 중고기 신라 금성문 그리고 한국 고대목간 연구의 권위자이십니다. 한국 고대사를 중심으로 폭넓게 귀중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은 한국 유학 경험도 계시고 한국어에 매우 유창하십니다. 해서 오늘은 통역 없이 직접 선생님께서 강의 예정입니다. 중간에 채팅창에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하시모토 시게루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은 듯이 2007년에 한국목간으로 일본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19년 9월부터 경북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목차입니다. 목간의 사료조까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월성 해자 목간의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연속 강의 첫 번째 강의에서 주보동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삼극사기나 삼근유사 같은 역사서하고 이 목간이라는 사료가 그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 가치가 아주 다릅니다. 근데 역사서에는 어떤 그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극사기 신라본기를 보면 진흥환인데 진흥환 2년 541년 범상월에 눈이 일척이나 내렸다. 이사부를 변부령에 임명하고 중앙가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맡게 하였다. 백제가 사신을 보내와서 화친을 정함으로 허락하였다. 9년 548년을 보면 고구려가 예인과 함께 백제의 독산성을 공격하자 백제가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이 장군 주령을 보내 종의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공격하게 하니 죽이거나 사로잡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 이러한 이처럼 그 인사, 외교, 전쟁 같은 아주 특별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역사서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 목간의 내용은 그런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매우 일상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강의에서 이현현 선생님이 내용에도 있었듯이 그 견주 월치 목간, 월치에서 나왔던 목간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신라인들이 그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그리고 어떤 약을 썼는지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고 있는 그 경산남도 하만 성산산성에서 나온 목간, 왼쪽이 성산산성 목간인데 이 목간의 대부분의 내용은 피의 합찰입니다. 꼬리표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사는 누가 이 피를 보냈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하남 이성산성 목간입니다. 이곳은 남한선 도사라는 지방간이 그 이성산성에 있던 성의 그 도사 그리고 촌주에게 이 목간을 보낸 건데요. 내용은 뭔가 문서, 편지입니다. 목간의 내용은 보통 그 이러한 일상생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우리가 그 뭔가를 사면 영수증을 받거나 아니면 뭐 메일 그 전자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그 메시지를 그 일상적으로 주고 받으실 텐데요. 뭐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고대 사람들이 세금을 어떻게 부담했는지, 그리고 그 산성에 있는 창고를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그리고 산성하고 산성사에서 어떻게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그런 아주 일상적인 그 작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삼국사기에 나오는 외교나 전쟁, 그런 큰 사건에 직접 관련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과 그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간이라는 사료는 흔히 간주되듯이 아주 내용이 단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은 목간에 보이는 한 글자의 해석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단편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가지고 당시 신라 사회의 어떤 면을 알아낼 수 있는지 그것을 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 강의 제목을 신출도 월성해자 목간과 신라 사회라고 좀 애매모호라고 할까요? 좀 크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월성해자에서 나왔던 목간 그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목간 하나만을 가지고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앞면, 뒷면, 그 양면에 글자가 있는 그 목간인데요. 근데 이 점에서 뒷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목간은 한 6세기 후반,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에 신라인들이 사용했던 목간인데요. 이 내용을 저는 1400년 전에 신라의 지만민이 사용했던 목간, 그 인사에 관련된 목간, 관든 순진에 관한 목간,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력서 같은 목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 그 월성해자에서 출토된 목간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월성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일단 여기 이 자료의 중심 부분 월성이 여기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라의 왕궁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월성의 그 동북쪽에 지난주 강의에 나왔던 월지, 안압지가 여기에 있고 그 동쪽에 그 환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북쪽에는 첨선대, 그리고 대릉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제가 있는 경주 박물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월성에서 이게 월성의 자세한 그림인데요. 이 월성하고 그것을 둘러싼 해자는 현재도 문화재연구소, 경주문화재연구소가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성 해자에서 나왔던 목간은 처음에는 그 1985년, 80년대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목간이 나온 그 유구는 여기에 있는 서북쪽에 있는 해자 1호, 1호의 해자에서 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80년대에 여기서 목간이 많이 나왔었는데 처음에는 거의 연구가 안 되었고요. 2000년대 이후에 적외선 사진이 공개되어 나서 처음으로 연구가 시작됐고 한 10년, 15년 동안에 많은 연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80년대에 나왔던 목간의 점수는 지금 100점 정도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100점 정도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글자가 각인되는 것은 한 뭐 20점, 2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목간이지만 그 왕궁의 바로 앞에서 나왔고, 또 그 목간이 나왔던 이로 해자 북쪽에는, 위쪽에는 그 여기 지금 건물지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신라의 대표적인 관청들이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월성해자 목간이 그 왕궁, 왕이나 그 관료, 높은 그 관료들이랑 관청들이랑 뭐 관련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예측이 뭐 생각됩니다. 근데 80년대에 나왔던 목간을 조금 몇 개만 간단하게, 아주 뭐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것도 월성의 모습입니다. 월성이 있고 안압지, 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 월성 해자에서 나왔던 목간 중에서 아주 유명한 목간인데요. 사면 목간입니다. 이게 목간이 4개 나온 게 아니라 하나의 목간이 그 사면입니다. 근데 사면에 다 글자가 있고, 근데 지금 화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주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다 반독이 잘 되어 있고, 그 연구도 제일 활발하게 연구되어 있습니다. 이런 목간이 있고, 그리고 다음 목간은 4월 1일 전대등 교사라는 글자가 아주 뭐 선명하게 남아있는 글자입니다. 전대등이라는 관직이 보입니다. 근데 이 목간은 좀 형태가 좀 특이하고요. 보통 목간은 반자현이 보통인데요. 이거는 그 원주현, 단면이 동그랗게 생긴 원주현, 원기둥형 목간입니다. 좀 형태가 특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간도 사면 목간입니다. 이 목간도 사면 목간인데 모탁 그리고 습비부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이게 신라 왕경의 육부의 부명입니다. 그리고 부만이 아니라 부 밑에 있는 리, 습비부 산리, 모탁부 준리 실리라고 해서 부 밑에 있었던 리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신라의 육부 제도를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목간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80년대에 나왔던 목간인데요. 2014년, 5년 이후에 다시 월성 주변 발굴을 다시 시작했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발굴 통해서 목간이 새로 60점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글자가 있는 것은 역시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한 8점 정도의 글자가 있습니다. 네, 새로 출토된 목간에도 중요한 것이 많이 있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미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둘 다 아래쪽에 홈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 이게 하나인데, 왼쪽은 문서 목간, 그러니까 편지 같은 내용이고, 오른쪽은 하찰 목간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간도 사면 목간입니다. 해자 목간에는, 월성 해자 목간은 이런 사면 목간이 많이 있고, 이 사면 목간도 문서 목간, 편지 목간인데, 전준대등으로 시작해서 뭐 전준대등이 보냈다, 사탁한테 보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목간은 삼면 목간입니다. 삼면. 이게 가장 최근에 그 2019년 4월에 공표된 목간인데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다시 좀 검토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월성 해자에서 출토된 목간은 현재까지 좀 30점, 30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씨가 있는 것은 30점 정도, 글씨 없는 것까지 포함하면 한 160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내용은 그 왕이나 중왕 칸초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목간의 키워드입니다. 이 목간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오늘 검토하는 목간입니다. 근데 왼쪽 사진이 적외선 사진이고 오른쪽이 컬러 사진입니다. 근데 적외선 사진은 컬러 사진보다 글자가 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목간을 연구 조사할 때 많이 활용됩니다. 근데 이 목간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주목되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앞면인데요. 앞면에 고나촌이라는 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월성해자 견주에서 나왔지만, 그러니까 당시에 서울에서 나왔지만 촌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뭐 지방과 관련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목간의 내용이 지방과 관련된 것으로 먼저 예측이 되고, 그리고 뒷면을 보면 연대가 있습니다. 근데 연대는 여기에 먼저 무술령 그리고 병오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또 구체적인 연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성이 산정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무술령은 578년 진시황 3년, 병원년은 586년, 진평원 8년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간 자체를 쓴 연대는 6세기 말 아마 진평원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또 정확하게는 앞면을 반독해야 하는데 일단은 뭐 6세기 말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간 뒷면의 내용을 보면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입니다. 공이라는 글자가 여기하고 목간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라의 외의, 일벌, 그리고 간지라는 신라의 외의가 있고, 그리고 받을 숫자가 있습니다. 받을 숫자하고 신라 외의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하고 숫자가 이 목간의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목간에 대해서는 목간의 전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규모의 여격 동원에 관한 목간이다 이거나 아니면 지역 단위에 부과된 국가적 채무나 세금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런 학설이 논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여격 동원이나 세금이라고 한 추정한 견해의 근거는 아까 버렸던 이 곤자와 숫자를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먼저 공에 대해서는 공이라는 글자가 대구의 무술오작비에, 지금 경북대에 있는 비석인데요. 무술오작비에 곰부라는 글이 있습니다. 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천 전제비 정오면에도 법곰부라는 공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전제비하고 무술오작비는 둘 다 조수지, 수리시설, 조수지에 둑을 만들었을 때 만들었다는 비석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곤자가 둑을 만드는 어떠한 노동, 그러니까 특별한 업무나 노동을 의미한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받을 숫자에 대해서는 남산신선비, 견제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만, 남산신선비에 이 숫자가 있습니다. 남산신선비, 명활산선비에도 있는데요. 남한산선비, 예를 들어서 제1비를 보면, 제1비는 아대해촌이라는 촌이 수작 칠보 4촉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수작이라는 게, 그리고 이쪽은 남산신선 제3비는 닭부, 그러니까 왕경의 닭부의 주도리가 수작 21보 1초
일촌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제1배 같은 경우에는 아대해전이라는 전이 남산 신성의 성벽에 칠보 4척분을 수작했다. 그리고 제3배의 경우에는 닭부 주도리가 왕경의 닭부의 주도리가 수작 21보 1촌이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숫자가 공사 책임을 맡았다. 그러니까 만드는 책임을 맡았다. 만드는 그러니까 성벽의 질보 4척분을 만드는 것을 받았다. 맡았다. 책임을 지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6세기 비석을 가지고 비석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 곰자하고 숫자를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월성해 자목간에 나오는 숫자와 곰자를 이러한 동시대 같은 시대에 비석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해석을 한 것인데, 월성해 자목간에 지방의 외위가 나오고 공수가 돼 있으니 이러한 그래서 오늘 검토하고 있는 월성해 자목간을 여격동원이나 세금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 목간은 한 지방인의 외의 승진을 기록한 이력서 같은 목간이다. 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반부 곤족에 의한 승진을 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목간 뒷면의 전체의 선문, 반던문입니다.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간은 길이가 지금 25cm 정도인데요. 근데 아래쪽에 조금 더 길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뒷면의 내용은 크게 전반과 후반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은 곤족을 통한 승진입니다. 곤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승진했다. 그리고 후반은 근성연술, 그러니까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승진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를 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먼저 반독의 문제인데요. 목간은 지금 보시다시피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어서 반독이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 이 글자를 지금까지는 편, 하, 사로 반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바진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어떻게 제가 보고 있는지 그려봤는데요. 이 글자를 파, 물결 받자, 그리고 진, 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바진이라는 바진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외의의 피를 표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외의의 필은 비석에 많이 나오는데요. 번편리비를 보면 파단으로 나오고, 명활산성비는 파일로 나오고, 오작비에는 피일로 나오고, 남산신성비에도 피일로 나옵니다. 파담, 파일, 피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비석에 많이 피일이 나오는데 파진이라는 표기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파진이를 비일로 볼 수 있는지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통일 이전 신라는 경리하고 외의, 그러니까 왕경이한테는 경리,
지방민한테는 외의라는 두 가지 관등이 있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경위는 이벌찬, 이찬, 잡찬으로 시작해서 17등까지 있고요. 그리고 외의는 그 악간, 술간, 고간, 귀간, 성간, 상간, 하간이라는 간자가 있는 그 것하고, 그리고 일벌, 일적, 일척, 비일, 아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벌, 일적, 비일, 아척은 하급 관등이라고 보통 이해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급 외의들은 사실은 그 경리의 상급, 그러니까 이버르찬이나 이천하고 대응 관계가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외의 제8등의 일벌은 이버르찬의 다른 그러니까 벽인 일벌 간지하고 대응됩니다. 그러니까 외의 제8등은 일벌인데 이버르찬은 일벌 간지라고도 금서문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 일척은 이창의 다른 벽인 일척간과 대응됩니다. 그리고 아척은 제5등 대하찬, 대하척, 그리고 아찬의 다른 벽인 아척간하고 대응됩니다. 그런데 이 피일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 바진찬하고 피일이 잘 대응되지 않다고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간을 가지고, 이 목간에는 우르선 해자 목간의 바진일로 나옵니다. 바진의 진짜는 이 똑같은 글자인데 바진일로 나왔기 때문에, 외위가 바진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경리의 바진창, 그러니까 바진간지라고 나왔는데 바진창과 바진일이 대응된다는 것은 뭐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진이라는 게 원래 벽이고 이것이 파일이 되고 비일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진일은 외의 피일이다, 바진일은 비일이고 이게 바진찬하고 대응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바진일, 그러니까 피일이 새로 제가 반독을 했기 때문에 이 목간 뒷면에는 바진일, 그리고 일벌, 그리고 간지, 이거는 뭐 하간하고 같은 뜻인데 간지라는 세 가지 외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리고 이 외의 앞이나 뒤에 반드시 그 이 받을 숫자가 나옵니다. 수 바진일, 수 일벌, 간지, 수로 나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수는 남산 신선비나 명활산선비에서는 선벽 주조의 책임을 맡다는 그런 뜻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숫자는 그냥 단순히 받았다, 외의를 받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외의를 받았다는 뜻으로 볼 때 목간에는, 그러니까 피를 받았다, 바진이를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벌을 받았다, 그리고 간지, 하간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간등에서 높은 간등으로 순서대로 목간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리로 올라가는 순서로 외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목간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외위를 받은 것을 그 연대대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가닥으로 이유로 승진한 것일까요? 근데 그 승진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입니다. 근데 이 뒷면은
공이수 바진일로 시작하는데 이는 공으로 바진일을 받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근데 문장에 이거는 뒷면이기 때문에 앞면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되기 때문에 원래는 어느 해에 어떤 공으로 바진일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공에 대해서 앞에서 신라 비석에서는 특정한 업무나 노동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공은 그것하고는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마을련비, 황초련비, 진흥왕 승수비입니다. 568년에 만들어진 비석인데요. 여기에 보면 내용이 좀 비슷한 내용인데 둘 다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납니다. 이러고 보면 나라를 위하여 춘조를 다한 공이 있는 무리에게는 사람에게는 벼슬을 상으로 더하여 주고 공훈을 표창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령 황초련비에 나오는 곰자하고 이 목간의 곰자가 비슷한 뜻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목간에서는 어떠한 공으로 바진일을 받았다는 문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곰자의 의미는 어떠한 업무나 노동의 뜻이 아니라 곤족, 그러니까 마을령, 황초령과 같은 곤족의 뜻으로 봐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목간을 쓴 사람은 어떤 곤족으로 바진일을 받았다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좀 파손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어느 정도 또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이 길었다고는 좀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일, 일벌, 여기에 보이는 바진일, 피일과 일벌 사이에 또 다른 외의, 일적이나 아니면 다른 간진연이 여기에 들어갔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제1행에서 1행에서 받은 바진일, 피일에서 2행에 받은 일벌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제1행에서 피일을 바진일을 받았고 2행에서 일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등 그러니까 일적을 거치지 않고 피일에서 일벌로 2등이나 한꺼번에 올라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간진연이 그러니까 무술연이나 병원연 같은 간진연이 따로 없기 때문에 피일에 승진한 해와 같은 해에 일벌로 승진한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이 사람은 아척에서 일벌까지 한 1년간에 3등이나 올라간 가능성이 큽니다.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은 아마 아주 특수한 사례로 봐야 할 것 같은데 과연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음에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 살공이라는 부분입니다. 바진일 바로 다음에 살공이 나오는데요. 이 살자는 지금 별로 안 쓰는 한자이지만 죽일 살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근데 이 글자는 6세기에 낸수리비나 범편리비 그리고 울주 전전리 각석에 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시대 6세기 신라시대에는 살자, 죽일 살자를 이 글자로 새겼습니다. 이 글자인데요. 근데 낸수리비나 범편리비는 소를 죽이다 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죽여서 어떠한 그 의례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전전리 각석의 내용 좀 해석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원다 살작 내인인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단 들에서 수렵을 해서 많이 잡은 그러니까 짐승을 많이 잡았다 그런 내용으로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석에 보이는 살자는 동물을 짐승을 잡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조금 더 크게 보면 죽이다 살공은 죽인 곤족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간에 나오는 살공은 동물을 잡은 콩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살공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다음에는 여기에는 산산을 봐야 합니다. 산산이라는 지명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 산산은 삼국사기에 많이 나오는 지명입니다. 근데 먼저 지리지 삭주 전정군조에 보면 산산현은 본래 고구려 매시달현이었는데 견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은 알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거 함경남도 원산시 부근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목간에 나오는 산산이 이 산산현일 뭐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또 주목되는 것이 진지만 4년 579년 이월조에 나오는 백제가 은현성과 송술성을 쌓아 산산선 마지현선 내리서성의 길을 막았다는 그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 그 전투 기사에 이 산산성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사에 나오는 산산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이때 그 산산성에 통하는 길을 막기 위해서 백제가 쌓았다, 만들었다고 하는 은현성에 대해서는 지금의 중북 보은군에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정확한 위치까지는 알 수 없지만 대충 이 기사에 나오는 그 선들은 중천북도 반면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산산선도 뭐 그 경상북도에서 그 춘천북도로 가는 그런 뭐 춘천북도 반면에 있다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목간에 보이는 이 산산은 이 산산성하고 같은 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주목되는 것이 이 시기에 578년쯤에 그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 아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554년에 그 유명한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이 신라한테 져서 전사하는데 그 뒤에 신라와 백제 사이에서 전투 기사는 뭐 20년 동안은 별로 안 보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577년에 백제가 신라에 쳐들어와서 일선 북쪽, 일선이라는 게 지금의 경북 그 금이에 있는 선산인데 선산 북쪽에서 전투가 있었고 3,700명을 죽였다. 신라가 이겼다. 뭐 있고 그 다음 해에도 아랴산성이라는 데서 백제하고 신라가 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579년에 이 산산성에 전투가 전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78년 전후에 이 무렵에 백제와 신라가 아주 뭐 매년같이 그 전투를 벌였고 목간에 보이는 산산성은 그 백제와 신라 사이에 최전선에 있는 그런 성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간에 보이는 이 산산은 산산에서 이 사람이 그 살공을 세웠다고 하면 아마 백제와의 전투에서 세운 곤적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살공이라는 게 백제병을 죽인 곤족이라고 전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살공은 적병을 죽인 공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12라는 숫자가 이 살공의 숫자. 그리고 그 다음에 84인, 그러니까 84명을 뭐 어떠어떠해서 산산에 어떠어떠했다로 이어지는데,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파선도 있어서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뭐 추측해 보면 뭐 이 사람이 84명을 이끌고 산산에 뭐 들어가서 싸웠다, 뭐 산산에서 성을 뭐 지켰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곤족으로 일벌을 받았다. 살공 12로 일벌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살공 10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공을 숫자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적병을 하면 찍으면 공 하나로 했는지 뭐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지만,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한 규정이 있었다고 짐작할 수가 있고, 또 이 살공 12를 가지고 일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피일이었던 사람이 일벌을 받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곤족이 몇 개가 있으면 관등이 올라간다. 그런 규정까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세기 신라에서는 전투에서 적을 몇 명 찍으면 곤족 몇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곤족 몇이 쌓이면 있으면 외위가 하나 승진한다. 뭐 그런 규정들이 있었다고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6세기 후반에 이미 신라에서는 관료제도가, 그러니까 관등제, 관료제가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근데 이상 같은 그 목간 전반 부분은 앞에서 본 마을령, 관절연비에 공이 있는 무리에게는 벼슬과 산품을 상으로 더하여주고 공훈을 표창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공에 대한 보상은 사실은 삼국사기에도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가야를 멸망시켰을 때 진흥한 23년 562년에 전공을 논할 때 사다함이 으뜸이었으므로 왕이 좋은 토지와 포로 200명을 상으로 주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다함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때는 토지하고 포로 200명을 보상으로 줬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관등이 올라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백제가 멸망했을 때의 보상을 보면 660년에 왕이 백제에서 돌아와서 공을 논하여 계금절 선복을 급잔으로 삼고 군사 두지를 고관으로 삼았으며 이라는 내용이 뭐 계속되어 있는데 나오고요.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668년에는 좀 길지만 군사인 남한산의 북권은 평양성 분문 전투에서 공이 적재였으므로 술간의 간등과 벼 1,000섬을 주었고, 군사인 부양의 국인은 평양 남교사음에서 공이 적재였으므로 술간의 간등과 표 700섬을 내렸다. 가근사인 비열홀의 세활은 평양 소손 전투에서 공이 적재였으므로 고간의 간등과 표 500섬을 내려주었다. 뭐 이하 또 이어지는데요. 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그 전투에서 곤적이 있는 사람한테 이러한 외위를 주거나 뭐 곡식을 주거나 뭐 그런 사료가 문헌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월성해자 목간, 오늘 검토하고 있는 월성해자 목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그 전공을 보상을 하기 위한 그 관등 선진이 6세기 후반에 목간의 연대인 6세기 후반에는 이미 그런 선진 제도가
아주 제도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국제적으로 간등이 언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잘 알 수가 없었는데, 이 목간을 가지고 좀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신라는 이러한 신산 빌벌이 신라가 6세기에 급속히 확대해가고, 그리고 나중에 삼국을 동일할 그러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목간 뒷면에 전반부를 검토해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한 55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반에 1시간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하시모토 선생님께서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른바 지금까지 최근에 나온 월성해자 신출토 목간 중에 종래의 여경 목간으로 봐왔던 것을 관등 승급 목간으로 보신 새로운 견해인데요. 이 더불어 안내드릴 것은 선생님의 이 관련 논문은 2020년 목간가 문자 24집에 월성해자 신출토 목간가 신라 외위 이런 제목으로 실린 바 있습니다. 해서 시간이 되시면 함께 이 논문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JPR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긴 글은 아니지만 저도 2019년 목간학회에서 나온 문자와 고대 한국 2집의 2편의 604페이지에 이 목간에 대해서 2019년에 승급 목간으로 아웃라인을 잡은 바 있습니다. 함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시모토 선생님께서 구체적인 고증을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하시모토 선생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반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목간 전반부를 아까 곤적을 또한 승진해가는 것으로 봤는데요. 다음에는 후반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네, 목간 후반부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는 무술령 위류로 있고요. 이거는 무술령 578년에 외위가 머물렀다. 무술령에는 외위가 머물렀다. 그 다음에 병원년 간지수, 병원년의 간지를 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 3행에도 좀 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별 문제가 없을 거고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도 전반부와 같은 관등 승진에 관한 기록일 것인데 전반부에서는 곤적에 대한 기록이 있었지만 후반부에는 곤자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곤적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의 승진의 성격은 전반부하고는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르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흥미로운 거는 무술년에 머물렀다. 외위가 머물렀다는 것을 일부러 기록한 것입니다. 전반부와는 달리 공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무술년에는 특별한 곤적이 없는데도 승진할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아마 외위가 머물렀다고 적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병원년에는 곤적이 따로 기록이 없는데 간지에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곤적이 없는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등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근데 신라에서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에서 곤적이 없는데도 간이가 올라가는 그런 기록이 삼국사기에 몇 군데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왕이 즉위하였을 때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소지마립간 원령 479년에 크게 사면하였고 모든 관리들에게 관작을 한 등급씩 올려주었다 라고 나오고, 또 진흥왕 원령 540년 8월에 크게 사면하였고 문무관의 관작을 한 등급씩 올려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선덕왕 원령 702년, 원성왕 원령 785년, 그리고 효공왕 원령 897년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들은 다 어떤 왕의 원년의 기사, 그러니까 즉위를 했을 때 기사인데 다 그 대사, 그러니까 크게 사면을 하였고 모든 그 관인한테 관작을 한 등급씩 올려줬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내용은 왕이 즉위를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게 진흥왕 원년 540년에도 이러한 문무관의 관작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540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여기서 말하는 관작이라는 게 경위하고 외위를 포함하다고 할까? 관작은 아마 경위하고 외위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때 540년에 모든 사람이 아마 그 경위와 외위가 한 등급씩 올라갔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즉위를 했을 때 간등이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는 나라에 뭔가 큰 좋은 일이 견사가 있을 때 올라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문무왕 8년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켰을 때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김일신에게 태대각간을, 김인문에게 대각간의 관등을 내렸다. 그 외에 입창과 장군 등을 모두 각간으로 삼았고 소판이하에게는 모두 한 등급씩 더해주었다. 여기에도 한 등급씩 모든 사람을, 모든 관료를 올렸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에서는 기록을 보는 한 삼국사기에는 왕이 즉위를 했을 때, 그리고 나라에 뭔가 큰 일이 있었을 때 등급이 올라가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목간에서는 목간의 무술령 578년과 병원령 586년, 그러니까 진지반 3년, 진병환 8년에는 그런 큰 사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진지반 3년에는 중국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도산물을 바쳤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아랴산성에서 백제하고 싸웠다는 기록이 보일 뿐입니다. 병원령 586년에는 종월에 예부령 2인을 두었다. 5월에 천둥과 벼락이 지고 별이 비가 오듯이 떨어졌다. 이런 내용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왕이 즉위를 하고 했다거나 그 뭔가 큰 좋은 일이 있었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때 승진할 기회가 있었다고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목간에서 무술련의 관위가 오를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병원연에는 특별한 건적이 없는데도 간등이 올라간 것은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는 외의 소지자에게 정기적인 승진의 기회가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뭐 현재 아마 회사나 그 관청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5년, 10년 계속 그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막 올라가는 뭐 그런 시스템이 있을 것인데요. 뭐 그와 비슷한 제도로 그 당시 신라 관료들이 그러니까 어떠한 전반부에서 봤듯이 큰 건적이 없을 때에도 몇 년간 일을 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좀 올라가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면 고대 일본에서 그러한 사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히 그 일본에서
만든 게 아니라 원래는 중국에 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원래 있었고 그게 아마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들어갔을 것인데요. 근데 일본의 사례가 아주 뭐 같은 시대의 목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좀 어떤 제도가 있었는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고대 일본에서는 고선제도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 7세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여기서는 일단 8세기 율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말까지를 한 연도로 해서 각 관청의 장관이 각 사람의 간원의 그 근무 성적을 평가합니다. 네, 이를 고라고 부르고요. 고라고 하고 1년간의 근무 성적을 각 관청 장관이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네,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정규직, 그러니까 매일 근무해야 하는 정규직에 관련은 1년간에 24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그리고 비정규직, 뭐 고대도 비정규직이 있었고요. 교대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1년간에 140일 이상 근무해야만 이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고라고 합니다. 고선제도의 고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고라는 그 1년간의 평가를 일정 정도 쌓아가면 관등이 승진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를 선이라고 합니다. 고가 일정 기간 동안 쌓이면 관등이 승진했다. 그러니까 몇 년간 계속 잘 근무를 하면 관등이 올라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그 관등이 상승한 올라가는 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근무 연수를 선한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관직의 종류별로 그리고 뭐 연대 시대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는데 보통 4년, 6년, 8년, 10년 등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잘 근무를 뭐 무난하게 하면 뭐 등급이 하나 올라간다.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고선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월성해자 목관도 특별한 권적이 없이 관등이 올라갔기 때문에 신라에도 이런 6세기의 신라에도 이런 고선제도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고선제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목간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일본의 목간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이 목간은 나라현의 변성궁에서 나온 목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확대한 것이 이 부분인데 이 내용을 보면 고상, 그러니까 작년에 병가가 좋았다, 상이었다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의자 총팔의 이거는 신분이고 관등이 있고 그리고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 32, 그러니까 나이가 32살이다. 이 사람은 나이가 32살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본관이 가와지코쿠의 안숙구, 한해국의 안숙군이 이 사람의 본관이다. 뭐 이런 내용의 목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이 목관은 그 해마다 하는 1년간의 인사병가인 고에 관련된 목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관도 같은 변성궁 헤이족 궁에서 나왔던 목관인데요. 이 목관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 먼저 소조위하 관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50살, 그리고 본관이 우경, 그러니까
변성궁의 그 의경이다. 본관이 의경이다. 그리고 그 다음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이 6호 1변 1919입니다. 이거는 윤용관에 근무한 날짜수가 합계가 1099일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용관에 일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윤용중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윤용관의 병가가 다 중이다. 그러니까 막 보통이다. 뭐 이렇게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윤용관 뭐 중이니까 뭐 별 문제 없이 무난하게 근무를 해서 아마 윤용관 근무해서 이번에 관등이 하나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음양요라는 이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관청의 이름이 뒷면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가 윤용관의 고를 바탕으로 그 그러니까 실제로 관등이 올라가는 곳과 관련되는 목간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목간, 일본의 제도를 잠조해서 생각하면 지금 오늘 검토하고 있는 월성해자 목간에서 무술련의 외위가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오르지 못했고 그 발령 후인 병원용 586년에 특별한 곤적이 없어도 올라간 것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6세기 후반의 신라에서 외위를 가진 사람이 올라가는 관등이 올라가는 것은 8년간 근무를 하면 외위가 하나 올라가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대 일본의 그 고선 제도는 물론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는 뭐 중국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뭐 중국사는 저는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쯤 그런 제도가 생겼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나라 시대 그러니까 기원 전에는 이미 중국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른바 거연한가이라는 그 한나라 시대의 감독인데요. 그 한나라 시대 감독을 보면 뭐 오늘 그 문제로 삼고 있는 곤자라가 나오는데요. 네, 공, 일, 그리고 노, 이세, 이월, 공, 오. 좀 글자가 없어졌는데요. 뭐 3월이나 3세라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 거연 한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도 한나라에서 그 중국의 한나라 시대에도 관리 근무 상황을 근거로 해서 그 간등이 올라가는 자기 올라가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입니다. 한나라에서도 그 관리 근무 상황을 그 근무하는 관청의 상사가 감독을 해서 9월 말에 한나라에서는 9월 말에 1년간의 그 평가를 해서 그것을 다시 위 관청으로 보고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하고 노로 계산을 했었는데요. 이 거연 한간에 보이는 곤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 전투에서 뭔가 적을 죽이거나 아니면 뭐 평소에 도둑을 잡았거나 그런 뭔가 특별한 곤적을 뜻하는 글자로 처음에는 규정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 연구를 통해서 이 노 4년 그러니까 4년간 근무를 하면 공 하나, 공 1로 환산하는 그런 제도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간 근무하면 공이 하나 그리고 이 공이 어느 정도 쌓이면 간등이 올라간다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고대 중국이나 일본의 제도를 잠정해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몇 년간 계속 근무하면 간등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중국이나 그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뭐 신라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목간의 후반부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목간의 후반부는 무술년의 외위가 머물렀다. 병원년의 간지를 받았다는 내용으로서 그 무술년과 병원년 사이에 8년이기 때문에 이 당시의 신라 집안민들은 8년간 잘 근무하면 외위가 하나 승진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특별한 전공으로 건적으로 올라갔고 후반부 요 부분은 그 몇 년간 그러니까 8년간 근무하면 올라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제3회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U2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3회 부분을 이 2행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2행 요 부분 여기 아랫부분에 글자가 없고 또 요 부분 제3회 요 부분에도 글자가 없기 때문에 제3회의 요 부분은 이 두 글자만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 머무를 유자는 이 아까 봤던 제2행의 무술년의 유자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목간의 주인공은 8년마다 있는 정기승진의 기회에서 2번 머물렀다. 그러니까 간등이 올라가지 못한 것이 이 사람은 2번 지금까지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 목간의 후반부는 신라에서는 정기적으로 간등이 승진할 제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집안민의 경우는 8년마다 올라갔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간은 어떤 한 집안민의 외의 승진에 관한 기록이며 이 목간 전체는 외의 승진에 관한 기록이며 전반부는 특별한 건적으로 올라간 기록, 후반부는 근속한 연수로 인한 정기적인 승진에 대한 기록,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목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목간을 어디서 사용하고 누가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목간을 사용한 관점으로 규정되는 것이 위파부입니다. 근데 이 위파부에 관해서는 삼국사기의 직관지를 보면 위파부는 진표만 3년 581년에 처음 설치했다. 근데 견도광이 사위부로 고쳤다가 해공왕이 옛것 그러니까 위파부로 다시 되돌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직관지에는 어떤 일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신라 본기에 진표만 3년 581년조를 보면 처음으로 위파부를 설치하였는데 지금 고려시대의 이부와 같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무만 2년 682년조에 위파부련 2사람을 두어 선거에 관한 일을 맡겼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의 이부와 같은 일을 했다. 그리고 선거에 관한 일을 맡겼다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이 위파부라는 관종이 관료의 인사를 담당한 간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 인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 위파부가 관등, 그러니까 경위와 외위도 담당했다고 그렇게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파부가 아마 이 목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 목간이 월성회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월성회자 주변에 위파부의 건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나 조금 이야기가 복잡해지는데요.
근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위파브의 관직 구성을 보면 직관제는 금하신, 상당, 대사, 사라는 이런 구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인 금하신, 차관인 산당은 682년 신무만 때 설치되었고,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원래는 581년에 설치가 되었는데 장관인 금하신과 산당은 그 100년 후인 682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치된 581년부터 682년까지는 그 태사하고 사밖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위파브, 그러니까 태사하고 사하는 그 하급 관료밖에 없는 그 관청을 어떻게 운영했는지가 조금 문제되는데요. 근데 뭐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산대등이 담당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품주에 소속되었다. 품주 소속의 하급 관청이다. 그러니까 581년부터 682년까지는 그 위파브는 품주 소속이었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견해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품주라는 관청이 되게 그 651년에 집사부, 뭐 유명한 집사부로 개편되는 데요. 이게 뭐 다 아시다시피 행정 전체를 종괄하는 아주 중요한 관청입니다. 품주는 나중에 집사부가 되는데, 집사부는 행정 전체를 종괄하는 관사입니다. 근데 이 품주, 집사부의 관직으로 전대등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집사부의 차관으로 나오는데, 아마 이 전대등이 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월성해자목간에 이 전대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그 전반부에서 좀 시작했을 때 간단히 소개하면서 이 전대등이 이미 나왔었는데요. 4월 1일 전대등 교사, 그러니까 여기에 전대등이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4월 1일에 전대등이 명령을 내렸다, 교사를 내렸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품주의 전대등이 명령이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전준대등이 은는이라는 것인데요. 이 전준대등이라는 게 준자가 들어가지만 아마 전대등하고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전준대등이 사탁 그리고 급벌 점전에 뭔가를 보냈다, 문서를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월성해자목간의 하나인데요. 삼면목간입니다. 근데 이게 요 부분이 품전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품전대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주에 소속된 전대등, 전태등이라는 뜻이죠. 근데 요거 목과는 단주, 그러니까 지방관인 단주가 여기에 나오고, 종몰 17일에 어디 촌에 단주가 품전대등한테 보낸 문서목간, 편지목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그 월성해자목간에는 전대등, 전준대등, 품전대등과 같이 뭐 다 전대등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전대등과 관련되는 목간이 3점, 적어도 3점들도 되었습니다. 근데 특히 마지막에 품전태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목간을 받은 사람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목간이 나온 주변에 전대등이 근무하던 일을 하던 건물이 있었다,
관정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목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월성해자 목간이 줄도된 그 1호 해자 주변에 존대 등 그러니까 품주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아까 봤던 그 위파부가 관등을 관리하는 위파부가 품주에 소속되었다고 하면 목간의 월성해자 전체적인 내용이 존대 등이 많이 보인다는 것과 그러니까 존대 등이 품주에 소속된 위파부에서 관등을 관리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오늘 검토하고 있는 목간이 그 관등하고 관련된다는 그러니까 위파부에서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할 수 있는 것과 아주 관련성이 있다고 할까 전체적인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목간을 그러면 누가 만들었는지를 마지막에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이 목간 내용을 봐서는 한 지방민의 외의가 승진해가는 그런 기록입니다. 근데 그리고 위화부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위화부에서 만들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만들어서 위화부로 보냈다, 제출했다. 그런 내용, 그런 가능성 두 가지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지방에서 만들어서 위화부로 보냈다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관직을 간지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6세기 신라의 간등벽이 변화를 보면 6세기 신라 비석을 통해서 6세기 전반에는 다 무슨 간지라고 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61년 잔년비 후에는 다 간지의 지자가 생략되고 단락되고 다 무슨 간으로 벽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비석의 연대를 추정할 때는 관등표기를 간지로 쓰느냐 그냥 간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연대 추정의 근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간조되어 있는 것은 오작비 578년의 오작비에는 그의 간지라는 벽이가 있고 또 최근에 그 하만 선산산소 목간에도 상간지라는 지자가 붙어있는 관등이 있습니다. 선산산소 목간에 구리볼에 상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산산소 목간 연대는 요새는 원래는 560년대로 많이 규정이 되었는데 요새는 그 이원형 선생님도 그렇지만 592년으로 보는 교내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561년에는 이미 다 그 십자가 없어지고 다 간으로 벽이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아마 이런 오작비나 선산산소 목간의 예를 보면 중화에서는 이런 변화가 있었지만 뭐 지방에서는 그런 변화가 좀 늦게까지 그러니까 변화가 없었고 6세기 말까지 간지 벽이가 그러니까 상간지 같은 벽이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오늘 보고 있는 월성해자 목간의 병원연의 간지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월성해자 목간은 중앙에서 만든 것이나 그러니까 월성해자 목간은 580년대 이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적고 월성해자 목간은 지방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월성해자 목간을 지방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또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그거 목간을 만들었을까요? 근데 6세기 후반에는 들어가면 지방에도 글자를 쓰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551년에 명팔산성비를 보면 소사인이 있습니다. 소사한 사람, 소사인이 왕경의 사람이 아니라 집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작비를 보면 문작인으로 집안인이 나옵니다. 문작인은 글을 만드는 사람,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591년 남산신선비에도 문척이나 서척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척은 기술자를 뜻하기 때문에 글의 기술자, 뭐 서의 기술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인데 다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목간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삼면목간에도 이 목간을 만든 사람으로 이 마지막 부분에 문적, 지령, 일적이 있습니다. 문적, 그러니까 이 목간을 쓴 사람, 쓴 기술자는 지령 일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일적은 외위이기 때문에 이 목간을 만든 사람도 집안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 6세기 후반, 적어도 6세기 후반에는 신라에서는 그 문서 행정을, 그러니까 지방에서 하는 문서 행정, 그러니까 글자를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은 담당한 사람은, 그러니까 왕경에서 파견된 사람이 아니라 지방인이 직접 글을 써서 그런 행정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토했던 요 목간, 월성해자 목간은 지방인이 쓴 목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간은 지방민의 외의 승진에 관한 기록인데 지방민이 이 목간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것을 중앙의 품즈 밑에 위화부에 보낸 그런 목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6세기 신라의 관료제도, 그러니까 이 목간은 6세기 신라의 관료제도 문서 행정이 그만큼 아주 발달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목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신라 외위에 관해서는 자료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다지 활발하게 연구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강연에서 검토한 이 목간은 전혀 알 수 없었던 외위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이 목간을 통해서 전쟁 등에서 세운 곤적을 숫자로 환산하고 그에 기초하여 외위가 승진되는 그런 규정이 6세기 후반 신라에 있었다. 그리고 근성 연수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승진할 기회에도 제도가 있었다. 지방민의 외위를 중앙 관청인 위화부가 관리했다. 그리고 이 위화부는 품즈, 전대 등이 있는 품즈가 아마 관리했다. 그리고 이 목간은 지방의 문쪽 같은 사람들이 만들고 위화부에 제출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간은 6세기 후반 신라 관료제도 문서 행정 실태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강연은 뒷면만을 가지고 했는데요. 사실 당연히 앞면의 내용도 무연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글자가 잘 안 남아 있어서 제대로 반독이 잘 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앞면이 좀 더 반독이 되면 이 목간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또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앞면을 또 자세히 검토해서 외위에 관해서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위 운영과 관련해서 이 목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목간의 주인공이 뒷면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도 적어도 파진일, 피일보다 낮은 간이에서 시작해서 간지까지 올라갔다.
사실입니다. 근데 외위에 관해서는 전반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간지라는 높은 간등근과 그 밑에 일벌든 그 하급 간등 사이에 격차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간을 통해서는 이 사람이 주인공이 일벌에서 간지로 올라가는데 뭔가 특별한 한계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외의 간지 그 간등에서 그렇게 격차가 그러니까 무슨 간이라는 외위하고 그 이외하고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위는 정기적으로 승진한 올라가는 이른바 영건 서열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외위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 신라가 집안 사람을 어떻게 지배했는지 그리고 반대로 지방민이 신라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가는 신라 지방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아마 비슷한 성격의 목간이 또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목간이 나오면 외에 관한 그 여러 반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시모토 선생님 그 장시간 열강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정말로 그 안강의 지배를 철하는 자세로 아주 높은 수준의 사료 강동을 통해서 교과서에서는 개설서도 그렇고 전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가르쳐 주신 좋은 강연이라고 봅니다. 이 매우 고품격의 양질의 강의를 통해서 전문가도 잘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혹은 책 몇 권을 읽어야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이 강의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보기로 두어 번 더 보시면 더 깔끔하게 모든 내용들을 완벽히 소화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그 질문 하나를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의는 그 일반 관람객뿐만 아니고 그 전문가분들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박성종 선생님으로부터의 코멘트입니다. 경위와 외위 간의 아까 말씀하신 경위의 그 상등급 관등하고 외위의 하위 등급 관등, 예를 들면 파진달하고 파진찬하고 피일의 관계 같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그 박성전 선생님께서 지금 추가하셨는데요. 상간지에 마지막 나오는 어미치가 일종의 속격조사 못못의라고 볼 소지는 없는지요. 여기까지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 부분을 네. 그 외위의 하급 관등, 일벌, 일적, 파일, 피일, 아척하고 경위의 고의 하고 대응 관계가 있다는 것은 보충 설명이라는 게 어떤 무엇을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이게 그러니까 그 간등 이름이 비슷하니까 원래 그러니까 외의하고 경위를 만들었을 때 뭔가 만들었을 때 뭔가 대응 관계를 가지면서 만들었을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볼 수 있는 경위하고 외위를 보면
대응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런 대응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런 대응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일벌은 일벌 간주 이벌을 장하고 대응 관계가 있고, 일적은 입장하고 대응 관계가 있다. 그래서 비일은 바진장하고 대응 관계가 있고, 바진장, 바진일, 목간에는 바진일이 바진장이다. 이런 대응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왜 이런 대응 관계가 있느냐까지는 좀 여러 가지 설명이 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깔끔하게 좀 지금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이런 대응 관계가 있고, 대응 관계가 있다는 것 자체는 한국 학계에서도 아마 일본 학계에서도 한국 학계에서도 많이 인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대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일이, 그러니까 목간에 나오는 바진일이 비일의 입혁이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상간지의 지가 네네. 속격으로 볼 수 없냐, 의로 볼 수 없냐. 위라고 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아마 이 지라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 존칭 어미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님 같은 존칭 어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많은 시청 또 열렬한 질문, 열광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열광해주신 하시모토 선생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예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5월 24일 이 시간입니다. 오후 2시에. 조정서가 들려주는 진시황제의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경북대 오준석 선생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